네, 사이버 캠퍼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PPT 자료 다들 확인하시고 같이 보길 바랍니다. 자, 1장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서나 강연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류의 제목들이 많죠. 1장도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윤리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들에 대한 대답이 가장 어렵고, 그런 류의 책이나 그런 류의 일장 이 내용을 이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처럼 그런 류의 책이나 그 강연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탁 결론적으로 정의 내려지지 않습니다. 학문이라는 게 다 이제 그런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심리학, 정의, 인간, 사랑,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 손으로 만지고 보고 맛보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추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 책이나 강연이나 지금 우리가 일장에서 배울 텐데, 그걸 본다고 해서 그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물질을 다루듯이 한마디로 그렇게 대답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금방 무엇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과거부터 현재도 미래도 계속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답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는 추측해 볼 수도 있고, 현재 심리학이란 무엇인지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1장에서 배우는데, 사실 우리 교재 전체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교재만 하더라도 개론책이기 때문에 이 개론책으로 심리학이 무엇인지, 현재 심리학은 무엇이다라고 현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다가 우리 교재 전체가 제대로 하려면 그 각 분야에 대한 전공 서적들을 또 읽고 보고 또 연구도 하고 현재 연구되어지는 내용까지 섭렵해야지만이, 과거에는 심리학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변해서 시대와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이 변해서 현재는 심리학을 이렇게 보고 있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저는 개론책이니까 개론책 내용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그만큼 알 수 없고, 거기다가 또 1장은 이 책 전체를 요약해서 심리학이 무엇인지 얘기하니까 아주 피상적이고 달리하면 거시적으로 그냥 심리학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심리학은 지금이라 또 다를 수 있겠죠. 그 미래의 심리학도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제가 초두에 무엇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러한 답은 딱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시공간 안에서 보고 만지고 맛보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물건처럼 그렇게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 제가 첨부합니다. 자, 1장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학이 무엇인가 다시 살펴보고, 금방 심리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제가 과거를 알아야 된다, 즉 역사가 필요하다 얘기했고,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심리학을 전공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현재 심리학을 바탕으로 미래의 심리학은 어떨 것이다까지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현대 심리학, 이제 과거를 또 살펴보고 현대 심리학이 어떤 접근 방법을 갖고 있느냐.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만,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란 얘기 들어봤죠. 자,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이 한쪽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견해, 왜곡된 견해를 얘기할 때 쓰는 속담인데, 제가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다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성, 또 심리학, 구체적으로 우리는 심리학이니까 심리학자라 하더라도, 그죠? 심리학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그 인간의 그
전면을 그죠? 모든 측면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안적인 전시안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지혜는 우리 인류가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처럼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는 식으로 심리학 안에서도 인간을 이해하면서 있어서 인간의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안다면은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 코도 만지고 다리도 만지고 꼬리도 만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코끼리라는 녀석이 그죠? 장님 각각 한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은 길쭉하게 튜브처럼 생겼고 그 사람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코끼리는 코에 해당하는 꼬리에 해당하는 귀에 해당하는 꼬리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은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그죠? 우리가 그려볼 수 있듯이 심리학도 각각 인간이 있어서 그게 중심적으로 바라다보는 그런 관점들 하에서 연구된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섭렵하게 된다면 즉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면서 전반적인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심리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거 뭐 코끼리 한눈으로 한 번에 다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코끼리를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코끼리가 되었던 기린이었던 그런 것들을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도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저 개인, 여러분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인류의 지성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자체가 뭘 한꺼번에 그냥 다 전면적으로 안팎할 것 없이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그것이 다른 학문도 그렇지만 이제 심리학 안에서 이렇게 접근 방법이 각각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다른 학문도 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뭐 친구를 새로 사귄다든지 또 뭐 이성 교제를 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조사하려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과거를 알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미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므로써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나랑 잘 맞다. 나랑 잘 안 맞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심리학이란 무엇인지 암에 있어서도 심리학의 과거 히스토리 그리고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심리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일장에서 소개하는 거시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심리학에 대한 소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목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나왔습니다. 심리학이란 저희 교재에 보면은 교재의 그 페이지 수가 이게 15, 14, 13페이지에 해당하네요. 페이지 수가 없고 이제 제일 첫 장 여러분 뭐 교재 갖고 계신 분은 한 개씩이나 드물겠죠. 제가 잠시 보여주면 보이나? 카메라에 잘 안 나와요, 그죠? 제가 보여드리려는 카메라에 제 얼굴 때문에 그런가? 저 손만 보고 잘 안 보이네요. 관두죠. 그래서 교재 13쪽에 해당하는 데 보면은 심리학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특히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쪽 15쪽에 보면은 15쪽 마지막 문단 하단에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은 심리학이란 마음과 행동에 관한 과학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개념 정의가 이건 이제 사전적인 개념 정의가 되겠죠.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조금 나올 테고 또 뭐 여러분 책으로 된 활자로 된 그런 사전을 찾아봐도 심리학이란 무엇인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교재만 하더라도 벌써 한 페이지 건너 개념 정의가 달라요. 그런데 이건 또 사람들마다 좀 상이할 수 있지만 그 상이한 심리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적 개념 정의도 다양하지만 살펴보면은 거기에 공통적으로 핵심적으로 빠질 수 없는 개념 정의가 있어요. 뭐? 바로 마음, 행동,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학. 이 세 가지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금방 읽어봤듯이 거기도 보면은 마음, 행동, 과학이라는 단어는 빠지잖아요. 그 앞에다가 이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비사역을 수사를 이제 붙이는 거죠. 뒤에다가 또 뭐 과학적인 접근 방법 뭐 이렇게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붙이겠죠. 아니면 뭐 인간과 다른 동물의 어떤 뭐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뭐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이해를 넓혀가는 뭐 사회과학의 한 분야 뭐 이렇게들 뭐
구질구질하게 붙일 수도 있고 미사역으로 붙일 수 있겠지만 핵심된 것은 바로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을 딱 한마디로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에 관한 과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의 요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정의한다. 도대체 심리학은 과학이라는데 뭐 과학 심리학이 뭐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심리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이 심리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거는 이제 심리학 관련해서 이제 마음, 행동, 요 키워드 관련해서 얘기할 텐데, 이 두 개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과학에 해당하는 것은 다 이 두 가지 내용에 관련됩니다. 자,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먼저 과학이란 연구 대상물, 내가 동물을 다루느냐, 뭐 꽃을 다루느냐, 날씨를 다루느냐, 아니면 뭐 우주를 다루느냐, 원자를 다루느냐, 뭐 이거에 의해서 과학이다,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언뜻 생각하면 그런 것을 대상을 하면 과학이고, 그죠? 뭐 마음이나 또 그 이외에 뭐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다루면은 과학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추 맞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과학이란 그 대상물에 의해서 과학이다, 과학이 아니다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연구 방법. 그럼 연구 방법은 뭔데? 과학이란 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만들고, 두 번째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근데 그 자료 어떻게 수집하는데,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가설 이거 틀렸다라고 검증하거나 맞다라고 검증하거나 X라고 검증하거나 O라고 검증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이고, 바로 그러한 방법을 써서 원자를 다루든 뭐 동물을 다루든, 그죠? 인간의 마음을 다루든 행동을 다루든 그렇게 되면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뭐 마음과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그죠? 그것을 과학적인 방법, 어떻게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 모을 때 어떻게 한다? 관찰이나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그것이 가설이 맞다 틀렸다 이런 검증하는 과정, 이런 방법을 취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가설은 여러분 뭐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한자 말로는 거짓 가짜의 말씀슬자, 이렇게, 영어로는 하이포테시스, 테시스, 제 발음이 정확한가요? 테시스, 이것이 이제 뭐 논지, 그죠? 우리 그런 뜻이고, 하이포가 아래 뭐 이런 뜻이죠. 하이퍼는 이제 위 이런 뜻이고, 하이포테시스 영어로는 그렇고 한자로는 가설, 거짓가짜 말씀술사예요. 즉 한자말 그대로 풀자면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한자 의미 그대로 하면. 그런데 달리 표현하면은 내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명제화시키면 이제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설을 설정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제 과학적 방법 안에서 이제 가설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배우게 되면, 가설 설정할 때 뭐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는 지금 할 필요 없는데, 뭐 제가 예를 들면은 이러이러하다면, 뭐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 아니고 이제 형식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은, 이러이러하다면 할 것이다, 아니면 이러이러하면은 이러할까 식의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러이러하다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또는 이러이러하다면 이러할까, 뭐 할 것이다나 이러할까나 뭐 차이가 없죠. 결국 그게 뭐예요? 질문을 그렇게 명제화시켜서, 즉 말 그대로 가짜 말,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내가 한 그 질문이, 명제어로 표현한 그 질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관찰을 하거나 실험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로 이 가설을 확인해 보니까, 검증을 해 보니까 이 가설이 틀렸다, 맞다, 이렇게 되면은 그 가설은 옳은 것이 되어지고, 그러한 가설 검증이 나도 해보고 너도 해보고 이후에 또 후배도 해보고 10년 후에도 해보니까
이 가설이 맞다 하면 이 가설은 이제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심리학을 배울 때 심리학 개요.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며 그 사례가 뭔지 배우는 것이 우리 한 학기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이론들이 이제 교재에 소개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연구 대상은 아까 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에 관한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학문. 뭘 위해서? 인간 이해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 이해를 위해 마음과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학문. 뭐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어쨌든 키워드는 마음과 행동 과학이에요. 그럼 이 마음과 행동 연구 대상은 이 마음과 행동 연구 대상은 아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 했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찰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관찰이나 실험을 하려면은 그 연구 대상을 내가 시간, 공간 안에 내가 현재 여러분의 저랑 존재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만져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맛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달리 얘기하면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관찰을 하든 실험을 하든 그걸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 수치화한다면 우리가 다루기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통계학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통계 검증을 해서 그 가설이 옳다 그르다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려면은 관찰 실험을 해야 될 텐데 그 관찰 실험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연구 대상물들은 좀 전에 제가 오늘 뭐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만 시간과 공간상에서 우리가 이런 물질, 제 몸뚱아리도 그렇고 이런 물질처럼 만져보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달리 얘기하면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 보면은 마음과 행동을 뭐 반복 측정, 반복적으로 측정,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해요. 물질을 다루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 반복, 관찰, 검증이 쉽고 가능한데 마음과 행동, 특히 행동은 차치하고 마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렇게 행동이나 다른 물질처럼 실제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은 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죠? 우리가 뭐 만들고 하는 것, 다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명이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적 시스템이든 심리학도 그렇고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간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과거로부터 쭉 시작해서 21세기까지 온 이 현재 인간들이 도대체 자기 자신과 타인과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보는구나 하는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학문은 어떻게 보면은 다 인간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간학. 그런데 다른 이 인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행위, 행동, 그것 중에 우리는 지금 학문을 이란 이름의 심리학을 보고 있는데 다른 과학에 해당하는 학문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연구 대상을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다루기가 쉽고 한데 심리학 중에 행동을 차치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거 좀 전에 모든 학문들이 결국은 인간학이라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 인간은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뭐 심리학을 하든 뭐 예술을 하든 문학을 하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인간 자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해요. 나 자신 또는 나가 포함된 인간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흔히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많이들 쓰고 얘기하고 생각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음이 제가 오늘 이번 수업에 누차 반복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내가 지금 이 몸뚱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뭐요?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시공간 내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현상에다가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추상적 현상, 즉 시공간 안의 물질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여기다 그런 현상에다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마음이 뭔가 또는 정신이라는 것이 물질처럼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착각을 일반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교재들도 보면 그런 식으로 착각해서 교재가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공간 안에 있는 물질처럼 그렇게 측정하기 힘든 이 마음을 어떻게 반복, 측정, 검증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은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죠?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 흥미롭지만 다른 과학적 접근방, 다른 과학 분야, 즉 물질을 다루는 과학 분야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심리학은 흥미롭지만 그죠?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그중에서도 우리는 인간 자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니까 그중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궁금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이 굉장히 어렵고요. 왜?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물질이 아닌데 이 마음을 물질처럼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행동은 상대적으로 물질처럼 반복 측정 관찰하고 검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흔히 일반인들은 마음이라는 말이 있고 그런 단어를 쓰니까 이 마음이 꼭 시공간 내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물질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다시 반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동이나 다른 물질처럼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검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심리학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어려운 과목이다. 그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제가 어떤 새로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못 되겠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물질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무게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무게가 궁금해요.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유치한 예라 좀 그죠? 좀 웃기지만 어쨌든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한 발견했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경도, 딱딱함, 그리고 뭐 이것을 길이, 색깔, 맛, 냄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무게라는 측면을 관찰함으로써 연구함으로써 이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물질은 무게를 달아보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g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또 달아보니까 또 100g, 또 달아보니까 100g. 아, 이 물질은 그죠? 100g이다라는 것을 제가 관찰, 실험, 어떤 식으로든 자료 측정을 해서 이 그 물질에 대한 그죠? 이해를 제가 검증을 했죠. 그런데 그 물질을 제가 재보니까 100g이었다가 어떨 때는 200g이었다가 어떨 때는 300g이었다가 여러분이 재니까 그것이 100g이 아니고 들쑥날쑥하고 그죠? 또 그러고 여러분이 그 물질을 재어보니까 물질의 질량 자체가 아예 측정할 수 없고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그것을 100g이라고 측정한 그 값을 가지고 이 물질의 무게는 100g이다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한테 그것을 설득시키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반복이 중요한 거야. 나도 반복해서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반복해서 너도 반복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도 반복해서 관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결국 가설이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검증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러한 연구 대상이 되도록 해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론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되어지면 이거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죠? 이해의 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야.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자, 그 다음 보시면 두 번째 제목은
심리학의 과거와 역사입니다. 아까 하위 제목 두 번째 거 있다 했죠. 여기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올렸는데 과거는 길지만 역사는 짧은 학문이라 했어요. 왜 역사는 짧다 하면은 학문으로서는 역사가 짧아요. 심리학은 서양의 학문이에요. 동양 뭐 이 한자 문화권 특히 뭐 좁혀서 우리나라에는 심리학이라는 게 과거에 없었어요. 지금은 있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랑 심리학 개론이라는 걸 만나는데 과거에는 우리는 심리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 소위 동양 서양이라고 구분하는 이러한 구분하는 세계관에 있어서는 동양의 경우에는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우주 전체와 별개로 떼어내 가지고 인간만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면서도 또 마음과 행동을 따로 떼어내서 정신과 육체 이런 식으로 조각 내어서 구분하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세상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런데 서양은 동양과 달리 이 물질 우주도 그렇고 나 아닌 다른 이런 대상이 되어지는 현상이나 물질도 그렇고 다 조각 내는 경향성이 있어. 그래서 원자 발견도 서양에서 먼저 되었고 서양에서 되었지 동양에서는 원자라는 이러한 발견이 그죠? 서양처럼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어. 여러분 서양의학, 즉 의학과 한의학 그죠? 구분이 가십니까?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떼내고 뭔가 이식하고 이런 걸 안 하죠. 그냥 기다. 그죠? 전체적인 몸의 흐름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들으냐. 그리고 어떤 곳에 집을 짓고 사느냐. 그리고 이 환경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해서 음양인해서 전체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죠. 의학은. 그죠? 딱 질병에 대해서 그 포커스해서 약을 쓴다든지 수술해서 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동양은 전체적으로, 서양은 분석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이라는 학문도 서양에서 먼저 생겼고 그리고 그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상대적으로 짧다. 언제? 현대에 와서 그런 학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역시 짧은 학문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은 동생할 것 없이 과거부터 있었죠. 그죠? 있었기 때문에 이 과거는 길다요.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 그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바로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BC 5세기 정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이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 계산해 보면은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지역 고대 그리스, 다른 말로 히랍 그 지역의 어떤 종교적 그러한 세계관, 그리고 신화적 세계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피타고라스 들어봤죠? 피타고라스의 정의, 그죠?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거 바로 피타고라스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이분법적 세계관, 그리고 정신 달리하면 영혼이란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윤회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어져요. 윤회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알다시피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만 불교뿐만 아니라 이 고대 히랍, 고대 그리스, 히랍 여기에도 그 뿌리 플라톤 이전에 기원전 6세기까지 즉 한 100년 이상 더 올라가면은 거기에도 윤회라는 사상 그리고 이 세상은 정신과 물질로 쪼갤 수 있는데 정신만이 영원히 존재하고 인간의 경우에도 마음과 육체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음만이 영원히 존재하고 그 정신, 육체 또는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윤회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몸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 옷이 되었던 펜이 되었던 마스크가 되었던 책이 되었던 컴퓨터가 되었던 그리고 밖에 보이는 소위 자연 환경이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변하죠. 끊임없이 변해요. 우리가 미시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그것이 고정된 것 같지만 그저 고정된 것 같지만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런 무생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뚱아리도 끊임없이 변해요. 그럼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되었던 어떤 우리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나 또는 무생물이 되었던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대상이 무엇이다. 이건 무엇이다라고 이해해서 답을 내리기는 곤란하죠. 왜?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럼 계속 변하는 중에 있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너가 얘기하고 과거에 100년 전 사람 얘기하고 앞으로 미래에 100년 전 사람 얘기하고 과거에 500년 전 사람 얘기하는 것들 모아보면은 다 가지각색 시시각각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이란 것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바로 그 지역의 종교, 신화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그러한 생각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또 뭐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건 생략하고 그런 생각을 이어받아서 뭐 인간에 대해서 그렇고 이 우주에 대해서 그렇고 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바로 진실된 진짜 참모습을 알 수 있고 인간의 경우에도 참모습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다. 그러면 세상도 그렇고 인간에 있어서 참모습을 이해할 때 변화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을까? 있다. 바로 정신, 마음,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정신과 육체 그리고 이 우주에 대해서는 정신과 물질, 우리에 대해서는 정신, 육체 또는 마음, 육체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인간을 이해할 때는 바로 정신, 영혼, 마음 이 단어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섞어서 써요. 같은 의미로. 그것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관과 세계관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동양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세상도 그렇고 세상 안에서 인간도 그렇고 인간을 이해하면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형상과 육체라는 것을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현재 심리학, 서양 학문을 배우고 있고 이전에 한 100년 동안에 서양 문명에 우리가 많이 길들여져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잠식당해서 우리도 이렇게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고 오래전 우리 동양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덜한데 어쨌든 이 서양은 그러한 독특한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중세로 넘어와요. 중세 여러분 중세 많이 들어봤죠? 중세 철학 이 사람들 다 철학자죠. 철학은 신학의 한여다 이런 말 들어봤죠. 중세 때의 세계관은 기독교에서 보는 그 세계관인데 바로 그런 기독교의 세계관을 교리적으로 딱 정립시킨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대로 이어받아서 바로 이 사람도 기독교 교리를 세울 때 정신과 육체, 영혼과 육체, 마음과 육체는 별개다. 세상도 정신과 물질이 있지만 정신만이 그리고 인간에 있어 마음, 영혼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나머지 물질, 몸뚱아리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감정도 시시각각 변하고 그죠? 똑같은 대상이라도 어떨 때 보면은 착각을 하거나 착시를 할 때도 있고 그죠? 어떤 음식을 맛보더라도 어떤 데 되게 맛있었는데 어떤 데 맛없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 대상이 도대체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그런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다 보면은 나는 맛있었는데 너는 왜 맛없다고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면 그 대상이 우리가 진짜 참모습을 모른다. 왜? 대상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과 육체를 나누면서 마음이 꼭 시공간 내에 존재하는 물체처럼 존재하는데 이 마음 정신은 시공간을 떠나서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게 어디죠? 소위 얘기하는 내세, 천국이나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세는 이러한 세계관뿐만 아니라 인간관에 있어서 철학기 그런 기독교 신학의 시녀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아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가 그대로 그 생각을 이어받아서 그 생각이 팽배하다가 근대까지 넘어요.
근대까지 넘어와서 여러분 데카르트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데카르트는 공식적으로 포멀하게 이원론의 창시자를 얘기하는데 그 생각의 뿌리는 벌써 여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플라톤 위에도 있어. 피타고라스하고 파르미데스라는 사람을 거슬러 가면 한 100년, 200년까지 더 거슬러 가면 그 뿌리가 쭉 그대로 내려와서 소위 학문적으로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포멀하게 이원론의 창시자 얘기할 때는 데카르트를 얘기를 해요. 근데 벌써부터 이원론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원론의 창시자. 자, 다른 세계관이나 인간관이나 다르지 않아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인간을 보는 것에 그대로 공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대로 세계관하고 공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자, 우리 이제 세계관 뭐 차치하고 데카르트는 인간을 보면서 인간은 마음과 육체가 별개다. 그리고 육체는 이 시공간 안에 다른 물질처럼 존재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이 시공간을 떠나서 또 다른 어떤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육체나 물질 덩어리처럼 그렇게 관찰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기가, 즉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흥미롭지만 어려운 과목이라는 얘기를 아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또 반복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교재에서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뭐 말을 소통을 하려니까 그런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었어. 그렇긴 하지만 마음이라 얘기할 때는 마음이 꼭 몸이나 이런 물질처럼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실체는 두 개다. 이 세상의 실체는 두 개다. 정신과 물질. 인간에게서는 마음과 육체 또는 정신과 육체 또는 영혼과 육체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분법. 이 데카르트가 공식적으로 표방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포멀하게. 하지만 그 뿌리는 위에서부터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플라톤이 이원의 창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쨌든 데카르트 소개하느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데카르트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심신 문제라는 게 있어. 심신 문제. 심, 마음 심, 신, 몸 신, 심신 문제. 즉 이 물질 덩어리인 육체, 신, 몸에 그러한 추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서로 작용할 수 있지? 예. 어떻게 물질의 그런 정신이 작용할 수 있지? 이걸 다루는 게 심신 문제.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은 마인드, 심, 바디, 신, 프로블럼 해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번역하면 심신 문제. 그래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은 바로 데카르트 이 뿌리에서 계속 서양이 언제 2000년 이상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자 하는 것이 심리학이 하는 주된 과제에 속해요. 즉 마음과 신체 간의 관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걸 이 사람들이 궁구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는 것이 과거에, 현재는 우리가 서양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어. 왜? 전체 속에서 마음과 육체라는 것을 분리하지 말고 그냥 다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것. 자, 그래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심신 문제라는 것을 계속 궁구해오고 있는데 우리 심리학도 어떻게 보면은 심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주된 심리학의 목표 중에 하나다. 아니 바로 그것이 주된 목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하위 목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실생활에 어떤 여러 가지 적용하는, 그렇게 따지자면 심리학의 목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심리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이원론자들, 그죠? 몸과 마음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 이원론자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은 다 가변적이니까 내 몸도 가변적이고 대상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시각각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진짜 아는 것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시공간을 떠나서 어느 곳에 있을 때
알았던 그것을 내가 사는 동안에 회상해낸다고 생각했어요. 회상해낸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러한 세상을 이데아라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뭐 천국이나 지옥이 될 테고 그죠?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플라톤의 말을 빌리자면은 우리의 정신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육체의 몸을 빌어서 이런 물질과 정신이 같이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알고 하는 것은 이 정신이 이 육체에 임하기 전에 이데아에 있었어요. 이데아에란 세계에 있을 때 알았던 것을 내가 회상해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서 우리는 태어난 이후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다 나는 모르더라도 내 영혼이 과거에 알았던 것을 다시금 반추해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혁명적인 반대 이론을 세운 사람이 로크예요. 자, 지금 근대까지 와서 인간을 보는 견해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로크는 영국 사람이고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인데 대륙에서는 이러한 이원론을 갖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국 로크는 경험주의를 얘기를 한 거예요. 로크는 경험주의 창시자, 경험주의 아버지라 얘기하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다. 하얀 흰종이다. 아무것도 없다. 살아가면서 그 백지에다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결국 뭔가를 알고 배우고 갖고 있는 지식이다. 그것이 결국 마음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지에 그죠? 뭐 어떤 내용을 쓰냐에 따라 사람들은 이제 시시각각 그죠? 아는 것도 다르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도 다르겠죠. 그 백지에 뭔가 잘못 쓰여지면은 그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뭔가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로크의 생각을 빌리자면. 그래서 로크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다. nothing. 그 교재 보면 그것은 이제 백지에서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데 nothing. 우리는 후천적으로 다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 그런데 우리 앞으로 배워보겠지만 결론은 우리는 선천적으로 뭔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성 플러스 거기에 덧붙여서 후천적인 경험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우리는 결국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어. 이런 얘기가 있어. 대부분의 진실은 양극단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명제가 있는데 바로 로크는 백지다. 이 위의 사람들은 뭐 우리는 새로 배우는 것이 없고 다 영혼이 알고 있던 것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해낼 뿐이다 했는데 현재 심리학은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소위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타고난 것 플러스 살면서 배우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 중에 우리의 그런 마음의 내용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현대의 심리학 입장이에요.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학문들의 입장이에요. 자, 심리학 과거로부터 해서 쭉 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심리학이란 학문이 동양에서 생겨났다면은 이런 과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지 않았겠죠. 그냥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는 중에 뭐 그냥 한 관점만 얘기했겠죠. 자, 아까 동서양 비교하는 사람에 제가 동양 얘기를 잠시 했고요. 자, 그래서 심리학은 서양 학문이기 때문에 그 서양 학문 심리학이 어떻게 쭉 거슬러왔는지 봅니다. 자, 이때까지는 학이라는 이름을 못 붙였어요. 우리 교재는 뭐 고대 심리학, 중세 심리학, 근대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류라고 여기지고 이때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심리학이라는 이름 못 붙였어요. 근데 심리학이라고 이름을 학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것이 이제 현대 와서 붙이게 돼요. 어떻게 하면서 아까 심리학은 뭐라 그랬죠? 심리학은 인간이해 즉 마음과 행동 어쨌든 뭐 이원론자처럼 마음과 행동을 둘로 나누던 그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라 얘기하든 간에 어쨌든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했죠. 바로 여기 왔어. 이때까지는 다 어떻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죠? 추론한 거예요. 추론한 거. 여기 와서 드디어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어떻게? 바로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고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그 연구 대상을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가 관찰하고 싶은 그 연구 대상을 반복,
관찰,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다룸으로써 심리학이라는 학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최초로 한 사람이 분트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름 이거 뭐 알아두면 좋겠죠. 뭐. 자, 그래서 이 분트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심리학 실험실을 개설했다. 실험실을 개설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인간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뭐 마음과 행동을 대상으로. 아니면 뭐 마음, 행동 구분하지 말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뭐 과학적인 그러한 연구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학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 분트는 분트는 그 연구 대상 중에서도 뭐 의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심리학 개론 신청했고 아니 심리학 개론 신청 이전에도 여러분 벌써부터 인간에게 무의식이라는 거 얘기하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무의식 얘기도 많이 하고 야 나 그거 무의식적으로 한 건데 좀 뭐 이해해줘. 난 뭐 그 나도 모르는 사이 했어. 이런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무의식 의식과 의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우리 익히 이제 언어 속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처럼 인간을 그죠 한눈에 그냥 안팎 의식 무의식 뭐 속속들이 모든 그런 어떤 현상을 한눈에 다 볼 수 없으니까 아까 비유한 대로 장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비유한 대로 분터는 인간을 이해하면서 의식에 포커스한 거예요. 의식. 그래서 이 의식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식을 기본 요소로 나누어서 연구했어.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교재에 22쪽 교재 22쪽에 여러분 나중에 교재 구입하게 되시면 뭐 다시 확인하시고 자, 노트에 놨다가 뭐 나중에 구입하시게 되시면 어느 페이지인지 다시 읽어보시고 지금 다들 없을 것 같으니까 잘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22쪽 세 번째 줄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학자들은 당시의 최첨단 과학이나 기술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이해하죠? 컴퓨터에 비유해서 자꾸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죠. 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성이 있다.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을 이해할 때 그걸 직접적으로 이해한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을 모델로 삼아서 이해해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자, 다시 돌아가서 분트 시대의 최첨단 과학은 화학이었다. 당시에 알려진 60여 개의 화학 원자로 이 세상의 모든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었는데 이 분트가 여기에서 모델을 빌려온 거예요. 아이디어를 빌려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모든 존재는 바로 이런 60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면은 인간의 의식도 그렇게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해서 바로 의식을 조각 즉 원소 찾듯이 원자로 분리하듯이 그렇게 의식을 기본 요소를 찾으려고 했던 거야. 자, 분트의 심리학은 이 비율을 심리학에도 적용하여 실험을 통하여 마음의 기본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복잡한 마음도 기본 단위를 찾아내면 궁극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조각조각 내면은 결국은 복잡한 마음도 이 조각조각 기본 요소를 어떻게 합하면은 복잡한 마음이 되는지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복잡한 그런 다양한 물질들도 결국은 원소로 나눠보면은 기본이 되어지는 그 수십 가지 원소 그 위에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 이걸 다시 구성하냐에 따라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뭐 인간도 되고 동물도 되고 그죠 바위도 되고 나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물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현상들도 결국은 그것이 공통된 기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서 연구했었어요. 그래서 자 교재 좀 더 읽겠습니다. 분터는 마치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물이 되고 물은 다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나뉠 수 있는 것처럼 복잡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환원적으로 마음의 요소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다시 그 요소를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복잡 다단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했다. 우리가 눈으로 수소, 산소는 볼 수 없지만 물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 가능한 것은 상이 복잡한 마음이므로 즉 우리가 결국 경험하고 아는 것은 복잡한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뭐 실체가 뭐냐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조각조각 내어서 연구했다. 그것을 환원적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적으로 분석하면 마음의 요소를 밝힐 수 있고 그 요소를 어떻게 다시금 구성하냐에 따라 그죠? 마음 중에서도 바로 여기서 의식이란 부분, 의식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런 마음 혹은 의식의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지금 읽은 이 문장 속에서도 그렇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분터에 있어서 이 교재에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을 꼭 뭐처럼 달아요? 또 시공간 내에 있는 우리 몸뚱아리나 어떤 물질처럼 이렇게 다루죠. 그런데 심리학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분야는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걸 그죠? 물질과 소위 우리 정신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물질처럼 시공간 밖에 있는 어떤 실체로 아까 이원론자 데카르트부터 플라톤까지 이런 이원론자를 생각하는 그런 실체로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분투만 하더라도 이것을 실체로 다루고 그 실체 안에서도 그죠? 의식만을 다룬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무의식이라는 존재를 몰랐거든요. 자, 이 분투 이후에 이제 연구 대상, 아까 우리 연구 대상 마음과 행동이라 했고 크게는 인간일 텐데 그 안에서도 어떤 부분을 보냐에 따라 아까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장인 코끼리 만질 때 코를 만지냐 다리를 만지냐 꼬리를 만지냐 다른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대상을 삼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방법을 쓰냐에 따라 이것이 학파로 나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또 발전하게 됐어요. 그것이 학파가 구조주의, 기능주의, 정신분석, 행동주의, 게스탈트, 인지주의에서 시대에 따라 이런 경향,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쭉 변하는 걸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학파에 대한 얘기예요. 학파에 대한 얘기. 예. 자, 이게 저는 이제 세 번째 소제목인 줄 알았더니만 이 학파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소제목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 그래서 구조주의, 기능주의, 그다음 이제 정신분석, 행동주의 해서 쭉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다룬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그 주제 자체가 그것이 굉장히 쉬운 질문이 아니다. 답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오늘 수업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다가 심리학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관점 그리고 심리학이란 것이 어떠한 뿌리를 두고 시작되는지 고대부터 서양의 학문인 이 심리학이 시작되는지 그 관점 그리고 그런 관점이 지금도 심리학 안에 토대가 되어지고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관점이 아닌 심리학 분야하고 계속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고 그것이 이 한자 문화권 우리의 현재보다는 과거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동양의 세계관 인간하고 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눈을 가지고 심리학을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이 심리학 우리 개론이지만 이 전체를 배울 때 이해하는 어떤 범위나 깊이가 달라요. 그거는 뭐 실제 공부해 보지 않고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것 아무리 하더라도 잘 다가오지 않고 다가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예술 문학이 되었던 심리학이 되었던 철학이 경제가 되었던 결국은 그게 뭐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타인이 이해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이 뭔가 세상을 조작하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모든 짓거리예요. 의학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걸 달리 보면 그건 하나의 인간학이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리학이란 이름으로 다른 학문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심리학이란 이름으로 심리학 개론이란 이름으로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간을 보는 방식들 간에는 크게는 동서양 안에서 아니면 심리학 안에서도 그 보는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분야에서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소위 행동 그리고 아까 하나의 현상이라 얘기하는 마음이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만 하더라도 20여 년 동안 20년 동안 이 서양 문명에 한 100년 전부터 완전히 딱 더 쉬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거의 인간 이해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원론적인 인간 이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고 뭐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기회 된다면 짧게 하겠지만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현재 전 지구적 인류의 문제를 낳는 것이 바로 이런 이원론적 생각에서 출발했고 현재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이원론적 인간관 세계관에서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의학적 모델은 그죠? 딱 여기서 보는 이제까지 고대부터 근대까지 데카르트, 분트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보는 인간관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인간관 안에서 어떤 질병이 있다. 찾아내. 그 질병을 제거하는 약 찾아내.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위 전인적 모델이라 해서 그렇게 조각조각 분석 내지 않고 동양에서 세계관을 보고 인간을 보는 그러한 관점을 많이 접목시켜서 조각조각 요소로 나눠서 질병을 해결하려면 그것을 제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전인적인 웰빙이라는 그런 모델 하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이것들이 여러분 오늘 얘기한 이 내용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배우는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느 만큼 다가갈지 모르지만 결국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당장 의학 장면에서 사람을 다루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의료 행위와 관련된 그런 행동을 할 때 반드시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관계를 하고 어떻게 다룰지 어떤 행동과 어떠한 경험을 할지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제한된 범위하에서 제한된 시간 하에서 가능한 한 여러분한테 전해보려고 장시간 이렇게 소개했던 거